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8회에 이어서 중공이 항미 원조 조선 출병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펑더화이가 출병지원군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닝이 미군 폭격으로 전사하고, 그리고 중공군 참전 후에 한반도에서 진행된 주요 전투 및 전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오쩌둥이 북한 김일성의 요청 서신을 받고 긴급 정치국 확대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0월 4일 오후에 시작된 정치국 확대 회의는 저녁 7시경까지 계속되었고, 그 다음날 오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마오쩌둥이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끝난 후에 마오쩌둥이 펑더화이에게 다가와서 더화이 동지, 오늘은 매우 피곤할 테니 잘 쉬고 내일 오전에 다시 내 서재에서 우리 단둘이 출병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펑더화이는 숙소인 베이징 호텔에 돌아온 후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새. 하도 잠이 안 와서 베이징 호텔의 침대가 너무 호화스럽고 푹신푹신해서 그런가 하고 바닥 카페트에다가 요를 깔고 잠을 자보려 했지만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펑더화이도 밤새 이 생각 저 생각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날 1950년 10월 5일입니다. 아침에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은 덩샤오핑이 베이징 호텔로 펑더화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펑더화이와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에 함께 차를 타고 중난하이로 출발하죠. 중난하이에 도착하니까 마오쩌둥의 아들인 마오안닝이 기다리고 있다가 펑더화이를 마오쩌둥의 서재인 국향서옥으로 안내합니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를 조선 출병 지휘자로 파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었던 의도였죠. 그래서 서재 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생각에 잠겨 서성이던 마오쩌둥이 펑더화이를 맞은 후에 자네를 부른 것은 조선 출병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서다. 어제 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하던데 그건 평소에 자네와 많이 다르지 않은가? 펑더화이의 평소에 직설적인 성격을 익히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러자 펑더화이가 어제 급히 올라오면서 뭔가 일이 생겼구나 생각은 했었지만 머릿속엔 여전히 서북 건설 사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참전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이렇게 클 거라고도 생각 못했기에 우선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오쩌둥이 오늘 오후에도 계속 회의를 해야 한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무거운 어조로 말을 이어갑니다. 이번 결정은 정말 쉽지 않았네. 한마디 명령으로 3군이 출동해야 하는데 수십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결과가 안 좋으면 국내 전국이 위험해지고 심지어 강산을 모두 잃게 되고 나 마오쩌둥은 역사와 인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제도 회의 끝난 후에 여기서 밤 늦게까지 린비아오 가오강 두 동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내게 출병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하더군.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스탈린 동지의 걱정과 같아. 하고 말하는데 그 마오쩌둥의 얼굴이 최근 며칠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서 초췌하고 피곤이 쌓인 그런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런 마오쩌둥의 얼굴 표정을 보고 펑더화이가 돌연히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한 글자로 내뱉은 말이 따 합니다. 따.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때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인 성격과 기풍의 펑더화이가 고민하고 그 초췌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작정한 바를 더 이상 망설일 거 없다 생각하고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이죠. 그러자 마오가 순간적으로 이제 놀래서 멍한 표정으로 펑을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펑더화이가 다시 큰 소리로 출병, 중국 발음으로 추빙 그런 거죠. 마오가 단도직입적으로 사령관은 누가 하지? 주석이
정해 주십시오. 자네가 맞겠는가? 복종, 후총! 이러는 거죠. 그 순간에 마오쩌둥이 감동을 한 거죠.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전쟁 자체를 하지 말자고 반대하는 의견뿐이었는데, 펑도하이가 이렇게 화끈하게 총사령관을 맡아준다고 그러고 자기 의견에 동조를 해주니까 감동을 한 겁니다. 그 담배를 쥐고 있던 두 손가락이 그 입술 앞에서 멈춘 채 미묘하게 떨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마오쩌둥이 다시 묻습니다. 만일 소련 원조를 얻고 우리 장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미국과 한번 붙어볼 만한 건가? 마오도 사실 이 부분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길 싸움을 해야지. 근데 전부 반대하는 전쟁을 자기 혼자 고집부리다시피 해서 일으켰는데 지면은 이건 낭패죠. 펑도하이가 한참 생각한 후에 대답하기를 가능하다. 문제는 소련의 원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에 있다. 공군 엄호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 문제를 양호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한번 겨뤄볼 만하다. 그래서 오랜 전우이자 동지로서 펑도하이의 군사적 자질과 본능적 감각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마오쩌둥이. 그런데 그런 펑도하이가 자신의 어려운 결단을 지지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전쟁의 승산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흥분하고 감동한 겁니다. 그 펑도하이의 대답의 의미는 이제 우리도 혁명엔 성공했으니까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한번 맞짱 뜨는 전쟁을 해볼 만하다는 말 아니냐. 마오쩌둥 야심만만하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듣고 싶었던 얘기고 흥분되는 얘기입니까? 보아하니 자네는 100% 나와 의견이 같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잘 이야기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전날에 이어서 속개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펑도하이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신청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 요지는 조선 지원 출병은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해도 해방전쟁 승리가 몇 년 늦어지는 셈 치고 다시 산간지구로 들어가서 몇 년간 유격전 할 각오하면 될 거 아니냐. 펑도하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조선반도 전부를 점령하게 되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이 우리 집 문 앞에 포진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구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호랑이가 언제 공격할 것이냐? 그것은 호랑이의 위와 식욕에 의해 결정된다. 앉은 채로 잡아먹힐 수는 없다. 어차피 싸울 거라면 먼저 때리는 게 좋다. 한판 붙고 나서 다시 건설하자. 그들은 정규전과 속전, 속결이 유리할 것이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항하던 그런 장기전 방식이 유리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항일전쟁 시기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전국의 정권을 이미 갖고 있고 소련의 지원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날 1950년 10월 5일에 속개된 회의는 마오쩌둥이 전날 회의에서 출병해 대부분의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하고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국 위원들을 설득하고 애초에 내정했던 린베오 대신 펑도하이에게 조선 출병 총사령관 임무를 맡기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미 조선 출병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펑도하이의 발언이 끝난 직후에 마오쩌둥이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며칠간 회의에서 많은 동지들이 출병 불가 이유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인민과 조선당의 동지들이 우리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과정에서 중국 혁명 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는지를, 그런데 현재 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를 반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 우리보다 대포도 많고 원자탄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사람이 쓴다. 대포가 역사를 쓰지 않는다. 어쨌든 결과가 그래도 좋았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처참하게 패배라도 했으면 이거 뭐 완전 동기호태 되는 거죠. 중국 혁명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는 어차피 미국과 한판 붙어야 하는데 그 전쟁을 원조 항미,
조선을 지원하고 미국에 대항하는 명분으로 조선을 전장터로 해서 한판 붙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참 우리로서는 쓰라린 얘기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의해서 6.25 중미전쟁까지 이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 되고 그 전쟁의 피해는 조선 인민들, 한국 백성들이 다 겪었던 거죠. 이 사진은 조선 출병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조선으로 출병하기 위해서 가는 젊은이들을 환송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항미 원조전쟁에 출병하기 전에 출병 참전 대회 모습이죠. 그래서 중공군 41만 명이 압록강을 건넌 게 1950년 10월 19일입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 미군과 첫 전투를 합니다. 중공중앙군사위원회가 전략적 고려하에 명칭을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지원군의 지휘관 구성을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펑도화이가 맡았고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의 덩화, 그리고 부사령관의 홍쉐지와 한센추, 참모장의 제팡, 정치부 주임은 두핑 이렇게 조직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마오쩌둥의 아들인 마오 아닝이 조선 전쟁에 참전하고 한 달 좀 지나서 미군 폭격기의 폭격에 의해서 전사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마오쩌둥에 끼친 영향, 그리고 중국 현대사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10월 7일 저녁에 마오쩌둥이 환송회 겸 만찬을 해주는데, 그때 그 만찬에 배석한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아닝이 펑도하이에게 자신도 지원군으로 조선에 가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펑도하이는 내키지 않는 거죠. 괜히 마오쩌둥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대로 된 아들은 마오아닝밖에 없었어요. 둘째도 있었지만은 거의 정상이 아니었고, 마오아닝 하나 지금 제대로 된 아들인데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자기 입장이 난처해지고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반대합니다. 근데 마오아닝이 거듭 요청하고 마오쩌둥까지 권하면서 내 아들이 안 가면 내가 어떻게 인민들에게 조선에 출병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마오쩌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펑도하이도 할 수 없이 러시아와 통역관 역할을 맡기기로 하고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오아닝이 조선 전쟁터에 파견된 지 딱 34일 만에 1950년 11월 25일 오전에 평안북도 동창군 대유동의 동굴 안에 있던 중국인민지원군 작전실 안에서 전투 전보를 발송하던 중에 미군 폭격기 2대가 발사 투하한 4발의 네이팜탄 중 하나에 피격되어서 사망합니다. 거의 시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타서 죽은 거죠. 당시 마오아닝의 나이가 28살이고 마오쩌둥은 58세. 마오아닝의 전사 소식을 당일 펑도하이가 전보로 저우얼라이에게 보고를 했는데 저우얼라이는 그것을 마오쩌둥에게 차마 즉시 보고하지 못합니다. 일단 미뤄둡니다. 마오쩌둥의 비서인 예지롱이 저우얼라이가 전해온 펑도하이의 전보와 저우얼라이의 보고 편지를 받은 때는 마오아닝이 죽은 후 한 달도 더 지난 1951년 1월 2일 오후였습니다. 그 전날에 펑도하이로부터 38선을 넘어서 남진에서 서울을 다시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저우얼라이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오쩌둥에게 이 승전 소식과 함께 마오아닝의 소식을 같이 보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류샤오치와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더 이상 숨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정을 하고 마오쩌둥의 비서인 예주롱에게 저우얼라이가 상황을 보고하는 편지를 써서 예주롱에게 전한 거죠. 그날 1월 2일 오후에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이 비서 예주롱과 경호대장인 리인차오와 함께 마오쩌둥의 방으로 같이 들어왔을 때 마오쩌둥은 마침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로 쯔롱, 그렇지 않아도 널 부르려 했다.
안행을 데려와야 할 것 같다. 안행이 쓴 이 문장을 봐라. 진보는 고사하고 퇴보했다. 근데 아무런 이제 대답 소리가 없고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자 마오가 이상하다 그러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니까 예지롱이 침통한 표정으로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있는 겁니다. 주롱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민감하게 묻겠죠. 그리고 이제 예지롱으로부터 그 저월라의 보고 편지와 펑도와이가 한 달여 전에 보낸 전보를 받아들고 그것을 읽는데 그 전보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짧았습니다. 요점만 적어놓은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누렇게 굳어진 표정으로 계속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고 자신의 탁자 바로 앞에 성냥갑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주머니를 뒤지면서 성냥갑을 계속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자 경호대장인 리인차오가 성냥갑을 들고 담뱃불을 붙여주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제가 CCTV에서 보는데 예지롱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예지롱이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목이 메서 말을 더 잊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롱은 워낙 오랫동안 비서로서 마오의 신변을 지키고 충성스러운 그런 신복이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잠시 후 그 목매인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전쟁에선 늘 다치고 죽는 거지. 누가 그 애를 마오쩌둥의 아들이라 하겠느냐. 안잉은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좋은 시절 보낸 게 며칠이 안 되는구나. 어려선 엄마를 잃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죽었구나. 그거는 멍하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선 엄마를 잃고 하는 이 말이 마오쩌둥이 진강산에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양카이 회의가 국민당군 호남 군벌에게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국민당 측에서 말하기를 마오쩌둥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만 이야기하면 널 풀어주겠다. 그래도 양카이회가 그걸 거절하고 결국은 총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때 마오안링이 어렸기 때문에 양카이회이랑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기 어머니가 총살당하고 나서는 친척 집에 또 옮겨가 있다가 상하에서 유리 걸식하고 거지 노릇하고 있는 거를 동생이랑 같이 중공 지하당에서 나중에 찾아내가지고 데려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마음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쓰라렸겠죠. 그날은 마오쩌둥 부부하고 두 딸 그리고 며느리인 마오안링의 처 류스치라는 신혼의 처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마오쩌둥 부부는 다른 가족, 특히 당시 20살인 그 며느리 류스치에게는 당분간 이 소식을 비밀로 하기로 하고 내색하지 않은 채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마오쩌둥이 전화기를 드니까 저월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석, 조선의 지원군 사령부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그제 제3차 전투를 발동했고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틀 정도면 38선을 넘어서 서울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흥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이거야말로 새해 최고의 선물이군. 인민일보에 사설을 준비하라고 하게. 마오쩌둥이 이것이라 한 것이 우리가 일사후퇴라 부르는 사건이죠. 조선 출병 후에 중공군은 모두 5차례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제1차 전투는 1950년 10월 25일에 신우주와 평양 사이 운산에서 연합군과 국군을 기습 공격해서 남쪽 평양까지 밀어붙였고 2차 전투에서는 200km 또 더 남쪽으로 38선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950년 맨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새해 1951년 1월 8일까지 3차 전투에서는 서울을 다시 점령합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국군은 서울을 포기하고 1951년 1월 4일에 다시 더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사후퇴라고 부르죠. 중공군은 공군력은 열세였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땅굴과 참호를 파고 그거를 또 연결하는 교통로를 구축하고 그게 한 2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총 연장이. 그리고
야간에 공격하고 야간 전투 위주로 행동을 하죠. 그 당시 중공 지원군과의 전투를 경험한 한 미군 사병 출신 인사가 회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은 매복과 기습에 강했고 그들이 인해 전술로 진격해 올 때는 마치 일본군의 카미카제를 연상케 했다. 그들은 생명에 대한 애착이나 존엄,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막 몰려올 때는 아무리 저놈들한테 기관단총으로 쏘고 그래도 계속 밀려오니까 이러단 나도 죽는구나 하는 이제 공포감이 막 엄습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3차 전투에서 연합군과 한국군이 퇴각하지만 그 퇴각하는 양상이 이전에 혼비백산하면서 밀려간 것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 메가더의 후임으로 온 리치웨이 장군이 지휘와 작전 계획에 따른 전략적인 후퇴였다는 겁니다. 펑더하이가 이러한 형세를 눈치를 챕니다. 서울을 점령한 후 미군과 남한 국방군의 퇴각 형세 분석을 통해서 이게 계획적인 퇴각이라는 기미를 알아챕니다. 그렇다면은 공군력과 무기 및 장비가 열세한 속에 중공군의 보급로가 길어지고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추격 공격을 중지하고 군대 휴식과 정비를 결정합니다. 이는 펑더하이가 오랜 세월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으로서 그런 감각으로 판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김일성과 소련 군사고문 모두 퇴각하는 적을 계속 추격 공격해야지 뭐하고 있는 거냐 하고 주장하면서 계속 욕을 합니다. 펑더하이가 회의석상에서도 그러고 김일성과 거친 언쟁까지도 벌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펑더하이가 김일성에게 정 그럴 거면 네가 지휘해라. 난 안 한다. 라고 대꾸했답니다. 펑더하이가 볼 때 애송이 같은 놈이 지가 전쟁은 일으켜서 중국에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도와주러 왔고 그러는데 쫄짝거리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그 후에 전황전개는 펑더하이가 우려했던 그대로 전개되는 거죠. 51년 2월부터 리치웨이가 지휘하는 미군이 다시 반격하면서 4차 전투가 시작되고 이때 중공군은 5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방어선도 100km 이상 38선 북쪽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4월부터 5월까지 5차 전투가 진행되고 여기서 또 중공군은 또다시 대패하고 17,000여 명이 포로가 됩니다. 5차 전투 후에 1952년 2월 마오쩌둥이 38선에서 장기적으로 대치한다는 지구전 전략을 제시하고 중공군은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리의 전선에 갱도를 구축하면서 전쟁은 대치 단계에서 국지전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5차 전투 이후에 중공군은 수세에 몰렸으나 미군도 사상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 국내에서 전쟁 중지를 요구하는 여론과 정치적 압력이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 요인은 1953년 3월 5일에 스탈린이 죽습니다. 스탈린은 원래 미국이 계속 동아시아, 한반도의 전쟁터에서 발을 빼지 못하게 하면은 소련은 유럽 전략 추진에 유리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전 협상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러던 놈이 죽었으니까 정전 협상이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1953년 7월에 미군과 중공군 양측은 정전 협상을 시작했고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을 체결합니다. 전쟁 이전의 38선이 휴전선으로 대체되는 거죠. 중공은 자신들이 세계 최강 미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전합니다. 그렇지만 중공 측 사상자 수가 38만 명에 달했고 소모 군비가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막대한 거죠. 이 사진은 중공군 사병들이 고향에서 온 편지를 전달받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병들,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걸 일으킨 놈이 나쁜 놈이죠. 펑더하이가 북한 대표들과 같이 정전 협상장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19회 방송에서는 중공이 항미 원조 명분으로 조선에 출병하는 지원군 총사령관의 펑더화이를 선정하는 과정과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닝이 전쟁 참전 후 한 달여 만에 전사한 상황, 그리고 주요 전투와 전쟁 진행 상황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20회 방송에서는 국내 혁명전쟁 승리에 이어서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마오쩌둥이 승리감에 도취해서 밀어붙인 대약진 운동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이로 인해서 초래된 대기근과 참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